사실 뭐 오늘 우리 박수종 위원장께서 북방 정책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한번 회고를 해보고 지금의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말씀이 계셔서 제가 뭐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원래 내 직책은 그런 외교관계를 담당한 직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초기 한 1년 반 동안 여소야대 국회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뭐 물태우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참 민심이 사나워졌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날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경제수석 자리를 맡아서 들어가가지고 뭐 경제는 내가 내 원래 분야니까 처리를 해는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뭐 설사 내 분야는 아니지만 또 반드시 그게 또 이 경제와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뭐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서 외교가 어떤 종전 개념으로 그런 외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는 거겠네.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뭐 대통령이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북방 정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북방 정책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년 반 이상 경과가 됐는데. 근데 이제 본인 얘기가 뭐냐면은 틀은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진척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당시에 소련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한 거냐.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게 우리와 전혀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하게 끌어내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북한에게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력을 하게 되면 결국 가서 북한도 거기에 개방하고 따라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북방 정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북방 정책을 이제 고안하는 사람들은 옛날 1970년대 말 시작된 당시에 서독의 동방 정책의 개념을 따가지고서 이제 북방 정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독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동독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동독 주변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독으로 하여금 소위 서독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착안한 것이 우리 북방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소련과 중국 이 두 나라하고 수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한 외교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데에는 전혀 숙련된 외교관도 없고 아무런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각기 내가 가서 하면은 수교가 됐느니 뭐 이래가지고 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기업가들이 자기네들이 마치 한수 수교나 한중 수교에 기여를 할 것 같은 그런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능성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그런 거대 대국과 상대로 해서 외교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할 것이냐를 갖다가 제대로 알려면은 그런 나라하고 상대를 했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선결 과제가 같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말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한소수교, 한중수교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 업무가 아니고 그걸 담당하는 다른 소위 보좌관이 있는데, 사실 내가 그걸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 대통령 스스로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빨리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 되겠고, 그것이 자기에게 커다란 소위 외교적인 업적으로 남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노심초사하는데, 내가 옆에서 다른 저희 일을 보는 보좌관이라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별로 개의치 않고서 뛰어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갖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우연찮게 우리가 저희 90년 6월 4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하고 비공식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누가 어떻게 해서 그거 마련을 했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뭐 누가 뭐 자기가 뭐 누구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우리가 개의할 필요가 없이, 하여튼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이제 전 미 국무장관 조지 슐스라는 분을 4월 달에 일부러 노태우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에 왔는데, 이분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바초프가 워싱턴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이 끝나면은 자기가 이 스탠포드 대학 총장하고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 와가지고서 강의를 초청을 했으니까 그때 아마 좋은 계기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운만 띄고 이분이 작별을 하고 갔는데, 가고 나서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거의 워싱턴 주재 소련 대사를 한 15년 가까이 한 더블린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외교 담당 고문 비서격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이 일본에서 열리는 전직 오비들,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들끼리 모이는 회합에 참석했다가 우리나라를 그 사람들이 다 방문하는데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외교보좌관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가지고서,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 오면은 혹시 우리 노태우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슐츠 장관이 얘기한 거고 딱 맞이 떨어져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 다른 얘기는 할 게 없고 경제 협력과 관련이 된 얘기만 할 테니까 그것을 준비를 하고서 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협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과제가 이제 내가 경제수석으로 있었으니까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경제 협력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서 샌프란시스코를 우리가 갔어요. 갈 때에 사실은 이게 회담이 성사가 될지 성사가 안 될지 확실성이 없이 우리가 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서 하여튼 이 고르바초프를 기다리는데, 하여튼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초조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샌프란시스코 도착한다는 시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제 초조할 수밖에 없는데, 한참 기다리고 이제 초조하고 있는 사정에 이제 고르바초프 도착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회담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수행 온 사람이 소위 부수상, 우리말로 얘기하면 경제부총리,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위 더블린이라고 하는 외교 보좌관을 데리고 와서 사전 협의를 우리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소위 우리나라 외교는 형식을 주로 얘기하는 이제 외교니까
수련회에서 우리에게 제안을 주는 게 뭐냐면 대통령 빼고서 5사람 이상 회담 장소에 못 들어온다는 게. 그러니까 5사람밖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자 외무장관이 따라갔으니까 외무장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외교보좌관 들어가야 되고, 또 통역이 들어가야 되고, 대변인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제 4사람은 확정이 되는데 그러면 5번째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외무부의 소위 그 관례가 뭐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리가 소련의 대사관이 없었는데 총영사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 당시 총영사가 공로명 씨였는데, 그러니까 총영사를 거기에 이제 참석을 시키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확 끝이 났는데, 그래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노 대통령을 수행하고 가기는 비서실장도 따라가고 이제 잔뜩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새벽에 미국 국무성에서 극동 담당 차관보가 날라와가지고서 골바초프가 이 회담을 하는 관심사가 오로지 경제밖에 없으니까 경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경제하는 사람을 꼭 같이 참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5사람 중에서 뺄 사람이 총영사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거기 이제 모시고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슈퍼파워라고 하는 소위 수련의 대통령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실 이 격차라는 게 얼마만큼 크다는 걸 내가 느꼈는데, 회담장에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우리 대통령이 혼자서 타질 못해요. 그냥 뭐 소련의 KGB, 미국의 시큐리티 담당 이 사람들로 꽉 엘리베이터에 차고, 그 우리 대통령이 겨우 거기 끼어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의 비애가 이런 거구나 하고서 이제 나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회담장에서 기다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쓱 나타나더니 뭐 별로 진짜 뭐 관심도 없고, 그저 나를 쓱 보더니 나를 툭 치면서 당신 가지고 있는 이 서류가 왜 이렇게 작냐 이게. 그러니까 진짜 경제 협력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하여튼 연필 한 자루 들고 아무 서류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우리 대통령은 이따만한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 드리는 걸 가능한데, 근데 뭐 회담을 하다 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이 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 세세한 얘기를 안 해요. 그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는 수교를 좀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양적인 발전을 통해서 질적인 발전으로 간다는 요거 말만 딱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협을 하는 걸 봐서 그 다음에 수교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하여튼 우리 대통령이 자꾸 사정하는 식으로 수교 얘기를 끄집어내고, 하여튼 우리는 경협은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니까 그 경협 얘기도 골바초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 부수상하고 당신 경제 담당 보좌관하고 둘이 하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고. 그래서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회담을 이제 끝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서 사진도 찍으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공식 회담이 아니니까 사진도 찍으려고 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는 거 사진도 안 찍으면은 누가 만났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딱 2사람이 서서 사진 한 장 찍고서 그냥 이게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이제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언제 답이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영 답이 안 와. 그러다가 이제 6월 4일날 회담을 마쳤는데 7월 한 20일쯤 되니까 골바초프가 서신을 보냈는데 8월 2일날 그러면 경협에 대한 공식 회담을 할 테니까 당신네들 대표단을 만들어서 보내라 이게. 근데
단장은 반드시 경제를 하는 사람이 단장이 돼서 와야 되고 외교관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8월 2일, 1일 날 이제 동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모스크바를 갔는데 우리 이제 외무부 차관보를 하나 내가 같이 갔는데 각 부처에서 차관보를 전부 차출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외무부에서 나한테 주의사항을 준 게 뭐냐면 슈퍼파워하고 협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이게 파일이 이만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도저히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과거에 무슨 협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외교관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외교 관련은 모르지만 다행히 내가 이제 독일서 공부를 할 적에 소련 경제를 한 1년 가까이 내가 연구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서 소련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사전에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지만 이 자료는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당신 가져가라고 줘버리고서 이제 회담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여튼 이 경협을 논의를 하러 갔으니까 경협을 해야 되는데 경협을 논의를 안 하려면은 무슨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 상대방 보고 당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양적인 발전을 통해서 질적인 발전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신 나라하고 체제가 달라서 당신 나라는 대통령이 명령하면 일사천리로 그냥 그대로 다 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막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서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끼리 동거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교를 먼저 해야지 경협을 정상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얘기를 당신 대통령한테 전해서 그 확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회담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일정 잡힌 걸 갖다가 오전을 비워가지고서 고르바초프가 그때 마침 모스크바에 안 있고 딴 데 가 있으니까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오후에 이제 회담을 열었는데 갔다 오더니 자기 대통령께서 당신 말대로 그렇게 수교를 먼저 해도 좋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슨 너무 잘 살아서 당신네들하고 경협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당신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도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 같은 거대국한테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이게 8월달 여기서 1차 회담을 했으니까 9월달에 서울에 오면은 내가 반드시 약속한 대로 경협은 그냥 완성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때까지 경협이 무슨 액수도 정해지지 않고 구조도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1차 회담에서는 사실은 양적인 발전을 하자고 했지만 경협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서 1차 회담을 끝나고 수교를 합의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회담이 끝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수교라는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무부 사람들은 무슨 한소 수교가 뭐 유엔 총회에서 우리 외무장관이 세바르나제 소련 외상을 만나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후에 만나서 사인했다니 그건 순전히 이분들이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실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런 수교 같은 걸 결정을 하려 할 것 같으면 소련 정치국에서 합의를 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이 북방정책 후속 조치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북방정책이 수교하는 것까지만 이룩했지 그 다음에 수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MOU 같은 거 맺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아마 북방정책 지금 현재 조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 1차 소련 사람들하고 이제 회담을 할 적에 우리 뭐 상공분이 각 부처가 다 가가지고서
시베리아 개발이니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MOU를 갖다가 체결을 하고 왔어요. 뭐 가스관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전 정권이 했건 누가 했건 간에 그걸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묘하게 정권이 바뀌어버릴 것 같으면은 그런 것도 다 완전히 그냥 새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소련과의 이제 관계가 외교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이 경협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협상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규모하고 구조가 정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 달 거기 대통령 방문 때 가가지고서 이 참 경협의 규모를 30억 불로 확정을 하고, 사실 내용편에서 재정 차관, 물품 차관,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관 해가지고 셋으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서 구조를 마치고 왔는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의 능력상 한 20억 불 이상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끼리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경협을 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뭐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세버럴 빌리온 달러를 우리가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가지고 20억 가지고는 그 단어의 표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0억 불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참 뭐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이렇게 논의도 많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북한과 관련을 해가지고서 북한이 뭐 신형 소련 미국기를 갖다가 도입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경협을 하면서 북한에 주지 않고 공격적인 무기로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북한에 소련이 공급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국방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은 뭐 30억 불이 자체가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가 보기에 우리가 중동건설에서 손실 본 것도 30억 불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 경협 관계를 하면서 우리 재벌 총수들을 만나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재벌들은 뭐 우리가 사이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까지 돈 30억 불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대서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소련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한국이 그래도 신흥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경제 발전이 비교적 정상화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경제 변화에 좀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저희 고르바초프 체제가 돼가지고서 뭐 페레스트로이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이 경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해서 가서 내가 그 부총리라는 사람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 나라는 자기를 비롯해서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왜냐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이르기 이후에 193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이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고, 누구도 그러니까 나이가 17년에 혁명이 났으니까 90년이 이렇게 된 게 70년 이상을 갖다가 체제가 오다 보니까 시장 경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스크바에서는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서울에 가면은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때 자기한테 시장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자기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순진한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련 사람들 제 보기에는 이 소련 사람들이 밖의 세상과
별로 접촉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순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고약한 사람들이 소련 외무성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 소위 슈퍼파워라는 힘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막 지멋대로 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교활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수 수교가 이게 되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한수 수교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하여튼 날 보고 무조건 중국을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소련에서 돌아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통령하고 비서실 두 사람만 알고 내가 또 몰래 비밀리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는데 중국을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은 또 소련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중국에 이제 처음에는 등소평이를 만나준다고 그래서 갔는데 등소평이는 안 만나주고 거기 등소평이 원로위원회 뭐 경제 담당하는 보이보라고 하는 노인네가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해려는데 대짜고짜 이 사람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이 언제서부터 잘 산다고 중국에 와서 이렇게 건방을 떠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은 참 북경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이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뛰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오는 그런 짓을 한국 사람들이 한다 이러니. 내가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보면은 중국 수교와 관련해 가지고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들면은 중국 수교가 이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서 대통령한테 친서 쓰다라고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친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가서 막상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산당 과장급 저희 책상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도 외로 전달이 안 되니. 그리고 우리가 뭐 누가 가고 했다고 그러지만 전혀 사람의 고위층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당시에 중국의 부수상하는 전기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한 소위 공작 소조라는 걸 만들어서 한 15명 위원들을 데리고서 한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래 전혀 그 사람들이 이상과 상층국에 접촉이 돼야만이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수교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대통령 오고 그랬어요. 지금서부터 어느 기간 동안에 중국과 일체 공식적인 접촉을 우리 하지 맙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촉을 갖다 안 해는 이제 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 뭐 자기네들이 뭐 해서 무슨 수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가지고서 그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마치 무슨 기업이 중간에 들어가지고서 수교를 해준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가장 중국 사람들이 이 수교를 하는데 꺼렸던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즉 6.25 사변 때 자기네들이 군인이 와가지고서 뭐 30만 명 가까이 여기 와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받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혈맹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련 사람들은 그런 사고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수교를 했는데, 중국은 차마 그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수교를 갖다가 헛수를 해야 되겠지만 못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우리가 내가 90년 8월 달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8월 달까지 일체 공식적인 접촉을 갖다 이제 피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91년 9월 달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도 하나의 국제적인 하나의 독자적인 나라가 되고, 우리도 이제 독자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그래도 뭐 우리가 등소평이나 당시에 장쩌민이나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도대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수교에 대한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것도 그래서 누가 등소평이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부탁했는데 그분이 참 중간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대뜸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대만을 어떻게 올 거냐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 대만을 그런 수교를 오면은 대만을 우리가 단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실한 답을 줬다고. 그거를 이제 그분이 이제 받아가지고서 중국에 가서 등소평이 장점인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신념이 확고한 것 같더라. 그렇게 해서 나한테 이제 그분이 연락을 해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달 후에 중국 외상에 가면은 좋은 소리를 기쁜 소식을 전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그분이 와가지고 한 소리가 뭐냐면은 자기 상부에서 오다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실무적인 협상을 하자 해서 92년 1월 달부터 우리 실무적인 협상을 했는데 실무적인 협상의 주제가 뭐냐면은 대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그리고 대만 문제는 이미 상층부끼리 이미 그렇게 합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과정을 거쳐서 92년 2월 달에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중국과 이제 수교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지금 수교한 지 30년 됐고 소련하고는 지금 러시아하고 32년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거를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는 우리가 비교적 관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교육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지금은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불합화까지 합한 것보다도 많은 걸 갖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됐고 솔직히 얘기해서 뭐 슌페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대로 경제 성장의 한계가 도달했을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시장을 갖다 개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업의 조직을 갖다가 만들거나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90년대 초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이 돼가지고서 한계에 봉착한 거를 뚫고 나간 것이 바로 중국과의 수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빠른 시일에 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규모상으로 그러한 명칭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중 수교 문제는 비교적 그 이후에 경제 관계가 잘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참 후속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북방 정책 중에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돼 있느냐. 이제 소련이 우리하고 수교하고 난 다음에 1991년에 쿠데타가 나가지고 고르바초프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이제 옐친 체제가 등장하면서 91년 12월 달에 소련 연방이 해체가 돼 버린 거예요.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돼 버리니까 이제 우리 노태우 대통령 후임 대통령으로 된 김영삼 우리 대통령께서 그 경협 해준 거 돈 못 받을까 봐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이 러시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30억 불 우리가 경협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중에서 1차적으로 재정차관 현금으로 준 10억 불에다가 상품 차관 한 3억 5천에서 전체적으로 소련에 간 게 13억 5천인가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이자니 등등 이런 것이 합쳐져 가지고 만 19억 정도 밀려 있는데 그거 못 받을까 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밤 나가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뭐 우리가 현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뭐 무기도 가져가고 무슨 알루미늄 같은 것도 그런 거를 이제 보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소련제 무기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지금 아마 앞으로 좀
이 미국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그런 걸 가지고 좀 협력을 해야 되냐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이 사실 김영삼 대통령 이후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이 돼가지고 별로 사이가 지금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최근에 와서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요인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수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소련하고 좀 관계가 좀 정상이 돼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소위 경제적 가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우리가 생각할 바가 없었던 거예요. 실을 보면은.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에 우리가 경협 13억 5천만 불 이상 러시아에서 다 빼먹었다고 난 봐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교역이니 뭐 등등 모든 거를 갖다 놓고 봤을 때.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지금 그 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한 외교적인 무슨 성과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성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기 지금 소위 국방 경제 뭐 지금 폴로 보시는 것들도 결국은 그 후속을 어떻게 잘해서 우리 북방의 시장을 갖다가 이 북방 정책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북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의 시장을 어떻게 확대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구도 제가 보기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우리 경우에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서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정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러시아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러시아 관계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과의 좀 상치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중국이 러시아의 소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하나의 지나친 소위 편향된 자세를 보이면 미국이 거기에 대한 또 대응이 또 달리 나타날 겁니다. 지금 미국은 러시아보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더 미국한테 위태롭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도 옛날과 달라가지고서 자기네들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기네들이 개입을 해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한계를 지날 것 같으면 더 이상 국내적인 요인을 생각할 때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가서 불합화 쪽에다가 신경을 쏟아볼 것 같으면 아시아의 중국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홀로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가서 이제 한국 같은 데가 자기네 편을 들어서 좀 같은 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됐을 적에 과연 우리하고 중국 관계는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현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이달 21일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뭐 특별하게 무슨 대한민국이 좋아서 뭐 이렇게 일찌감치 여기를 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구라파에 신경을 쓰는 동안에 중국이 여러 가지 여유를 가지고서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이 측면에서 막 우리에게 아마 요구 사항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게 국익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뭐 외교 역량이
어느 정도 크게 발전하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보면은 이 북방 정책, 이 북방 관계, 이 경제가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엄청난 우리 경제의 비중을 갖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슬기롭게 잘 남기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스스로가 독립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대한민국의 독립도 미국이 들어서 일본을 패망을 시켰으니까 된 거고, 거기다 더군다나 6.25 사변 때 까딱 잘못해보면 지도상에서 없어질 뻔했던 대한민국을 구출한 것도 결국은 미국이고, 또 그 사람들의 소위 협력에 의해서 오늘날 이러한 소위 참 경제 규모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위 기본적인 동盟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제일 잘 유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이 개척한 이런 북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참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외교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뭐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그저 미국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별 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는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북방 정책이라는 것이 세계가 하나의 변곡점에 들어왔을 적에 그래도 북방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포텐셜도 늘려놨는데,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세계가 다시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이런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소위 능동적으로 참 융통성 있게 처신을 해야지 국익에 가장 충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들 뭐 아마 생각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합니다. 뭐 대략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말을 마치겠어요. 예.